프랑스 어느 한 가정집,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뭐가 그렇게도 슬픈지 세상을 다 잃어버린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교 선생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엄마로 보이는 분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대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슬픔이 있었고 또 어떤 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모니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딸 소피를 홀로 키우고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거든요. 수없이 힘들었던 순간에도 제가 힘을 내서 소피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소피가 저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시선과 그 미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와도 아이가 보여주는 미소 한 번이면 모든 힘듦이 사라지니까요. 딸 소피는 요즘 들어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이후로 소피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던 독서조차도 멀리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 소피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소피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는커녕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벽을 쌓아가는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소피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홈스쿨링은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마저 끊는다면 소피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걱정만 쌓이던 어느 날 소피의 담임 선생님이신 수정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소피가 그린 그림을 보고 깊은 우려를 느끼셨다며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학교로 달려간 저는 수정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두운 색감과 불분명한 형태의 인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소피가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이 그림에서 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소피를 위해 심리 상담과 학교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보다는 회의적인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수정 선생님은 제가 만난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소피가 한 달 동안 했던 말과 행동을 제가 기록해 두었어요.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피를 한국으로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반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소피는 파리에서조차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를 한국으로 보낸다니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문화와 예술, 학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처럼 특별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소피에게 필요한 건 신선한 충격입니다. 파리의 일상 속에서는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친척 동생의 SNS를 보여주셨죠. 화면 속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번화가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늦게 교복을 입고 번화가에 있다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선생님은 한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이 소피에게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혼혈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이 폐쇄적이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기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선생님은 한국은 이제 글로벌화된 나라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척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포용적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정 선생님의 말씀은 설득력 있었지만 딸을 멀리 낯선 나라로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지금 이대로라면 소피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소피를 데리고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피를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대화했고 마침내 아이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불안과
기대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이 아이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대로라면 소피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믿고 한국으로 온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세련된 시설로 가득했고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는 이곳이 얼마나 정돈된 환경인지 단번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다녀온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구석구석 살펴본 적은 없었기에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 소피는 그런 환경에 전혀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무덤덤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올 뿐이었죠. 차라리 왜 이런 곳에 날 데려와서 힘들게 하느냐라고 투정을 부렸다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소피는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저를 따라오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여행이 소피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 딸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야 해. 하지만 제 다짐이 무색해지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고 숙소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마침 퇴근 시간과 겹쳐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무거운 짐을 끌고 이동하는 일이 쉽지 않았죠. 소피는 한쪽 눈의 시력만으로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발을 헛디딜까 걱정됐고 저는 짐을 끌면서도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친 기색을 보이던 소피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언가를 계속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조명과 혼잡한 환경이 아이의 시야를 더 피로하게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마침 노약 좌석이 하나 비었고 저는 서둘러 소피를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니 소피가 앉은 자리에는 분명히 노약 좌석이라는 표시가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소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소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 일어났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 라고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할머니께서 제 팔을 살짝 건드리시더니 손짓으로 소피를 다시 자리에 앉히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들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가리키며 뭔가 도와주겠다는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건네드리자 할머니는 그것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소피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소피는 처음에는 초콜릿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할머니가 직접 껍질을 벗겨 손에 쥐어주자 천천히 초콜릿을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다정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이런 작은 배려가 아이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내리며 자리가 하나둘씩 비었고 저도 앉으려 했지만 좌석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그 자리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산부만을 위한 좌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처럼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확실히 배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지하철은 시끄럽지도 않았고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이동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보던 큰 소리로 영상을 보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대중교통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소피는 여전히 피로해 보였지만 초콜릿을 손에 든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를 받아들였다는 점만으로도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정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나라의 환경과 사람들이 소피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소피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를 바라며 저는 아이를 살피며 조심스레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모녀의 여행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든 소피가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조명과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던 환경 때문에 아이의 눈이 더 피로해진 듯 보였고 열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필이면 가져온 약 중에는 해열제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약국 문이 열었을 리가 없었기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호텔 로비로 전화를 거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로비로 달려갔지만 마침 직원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소피가 침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올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숙소로 들어오던 한 한국인 남자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을 불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많이 아프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는 소피의 상태를 묻고는 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서울로 가족 여행을 왔는데 어린아이가 있어 여러 가지 약을 챙겨왔다며 인공 눈물과 열을 내리는 약을 내어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면서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약을 아이에게 처음 먹이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약이 소피에게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인 지 1시간 만에 소피는 열이 내렸고 피곤한 듯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을 주었던 투숙객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전날 밤 소피의 상태를 걱정하며 상태를 물었습니다. 저는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는 여행 중에 도움이 될 거라며 여러 상비약이 든 약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외국에서 여행하다 아이가 아프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필요할 때 쓰세요라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소피와 함께 인근의 한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유명 맛집이 아니라 주변에서 눈에 띄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은 첫 인상부터 불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주문을 받을 때도 투박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기에 이런 태도는 처음이었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소피는 여전히 깨작거리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밝은 조명과 긴 이동으로 눈이 여전히 피로한 상태였고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소피에게 천천히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렴이라고 말하며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 할머니가 저희 주변을 계속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시하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잠시 후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내놓은 것은 따뜻한 국물 요리였습니다. 약간의 수프처럼 보였는데 메뉴에는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소피 앞에 그것을 놓으신 할머니는 조용히 뒤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소피가 이 음식도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 음식을 보고 소피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소피는 한두 번 숟가락질을 하더니 그릇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을 제대로 먹는 아이를 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에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소피가 먹은 음식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왜 이러시는 거죠? 라는 의문을 품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소피는 식당을 나오며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음식 정말 맛있었어. 그 할머니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줬다는 게 정말 고마워. 소피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한 것은 사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숙소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 덕분에 소피는 조금씩 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의 피로와 불편함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으로 소피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희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수정 선생님의 사촌 동생이 SNS에 올린 사진에서 본 성수동이라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성수동은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로 개성 넘치는 카페와 상점들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세련되면서도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거리에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처음에는 조용히 제 뒤를 따르며 구경했지만 어느새 제 옆을 벗어나 예쁜 소품을 파는 상점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항상 뒤에만 머물던 소피가 먼저 앞장서서 상점의 물건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고 저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걷던 중 소피는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코인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피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을 피하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제게 들어가 보자고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노래방이라니 술을 마시는 가라오케 같은 곳이면 어떡하나 싶었죠. 하지만 소피의 간절한 표정에 이끌려 함께 들어가 보았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제 예상과는 달리 아늑하고
건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조명도 밝고 냄새도 깨끗했으며 어린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소피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소피는 한 번도 노래를 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조금씩 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고로 인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조금씩 되찾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수동의 감각적인 거리를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소피가 한국에 점점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보며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소피가 평소 시력이 불편하고 밝은 빛에 민감한 점을 고려해 서예 클래스를 선택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붓으로 글씨를 쓰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이 아이에게 적합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소피를 원데이 클래스에 데려다주고 저는 옆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소피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리하는 시간이 더 걸리나 싶어 기다렸지만 30분이 지나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히 원데이 클래스 장소로 가보니 강사는 소피가 이미 수업을 끝내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해외여행이 처음이었고 방향 감각이 좋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낯선 거리를 헤매는 소피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피를 찾기 위해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제 초조한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는지 교복을 입은 한 고등학생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던 그 학생은 제 횡설수설하는 말을 이해하고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 주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동안 저는 소피가 무사히 있을까 걱정하며 초조해했습니다. 다행히도 소피는 경찰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제가 나타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무리 걸어도 카페가 보이지 않았어. 정신을 차려보니 길을 잃었어. 소피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피를 도와준 아주머니와 고등학생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례를 거절하며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런 작은 도움에도 생색내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소피와 저는 숙소에서 여행 중 느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고 이후로 내가 이렇게까지 신난 건 처음인 것 같아.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소피가 사고 이후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랐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소피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력 문제로 인해 한 번도 뭔가를 요구한 적 없던 소피가 한국에서 더 머물며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그런 소피의 변화를 보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덕분에 미국으로 돌아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소피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피가 다닐 학교를 찾기 위해 저는 많은 곳을 돌아보았고 결국 수정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한 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바로 소피와 함께 나올 거야. 하지만 학교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제 이런 다짐은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의 시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 교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칠판은 일반적인 분필 칠판이 아니라 첨단 스크린이었습니다. 운동장에도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동받은 점은 학교에서 시력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교재와 기기들이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밝은 빛에 민감한 소피를 위해 조도가 조절 가능한 교실, 조명과 큰 글씨로 된 교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그 누구도 혼자 있는 친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학생들의 모습은 소피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학교를 더 둘러보는 동안 운동장에서 3명에서 5명씩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죠. 처음엔 스포츠 게임을 준비하는 것 같았지만 곧 음악이 울려 퍼지며 아이들이 대형을 이루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저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놀이인가요? 혹시 참여하지 않으면 소피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몇몇 학생들은 처음에는 춤을 추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고 함께 즐기며 결국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서는 못하는 친구라고 면박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도와가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소피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며 나 저런 거 못해, 저런 아이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할 거야 라고 했지만 선생님의 말을 전해 듣고 나서야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염세적인 태도를 보이던 소피에게서 이런 긍정적인 말이 나온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그 순간을 체감하며 감격했죠.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마지막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교육열이었습니다. 한국은 성적에 매우 민감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피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 학생들은 수준이 높아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배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커리큘럼을 확인하면서 저는 완벽한 구조와 배려를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수업이 있다면 보충 수업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선배들이 후배를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시스템은 소피가 학교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학교를 둘러본 후 저는 소피에게 이곳에서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죠. 소피에게 이 결정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저 또한 아이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피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피는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에 잘 적응했고 날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웃고 떠드는 소피를 보며 저는 아이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소피는 이제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대학도 다니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어. 나중엔 한국 남자와 결혼도 하고 싶어 라고 밝게 말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종종 만약 소피를 한국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오기 전 소피는 외로움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습니다. 실력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던 아이가 지금은 누구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수정 선생님의 제안 덕분에 시작된 일이었죠. 소피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딸의 실력 문제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소피의 눈이 되어주는 친구들 덕분에 소피는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소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곁에서 도와주었고 소피는 그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 여기 친구들은 내가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아. 오히려 내가 불편해하지 않게 먼저 도와줘. 미국에서는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불편해하는 아이들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소피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소피를 가족처럼 챙겨주었고 이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소피는 더욱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소피의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어머니께서 소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수 시력 보조 도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구를 제작하는 분과 인연이 있어 직접 소피의 상태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도 시력 보조 도구를 알아본 적은 있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개받은 도구는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도 훨씬 뛰어나 소피에게 딱 맞았습니다. 소피는 이 도구 덕분에 학교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고 자신감도 더 커졌습니다. 소피와 함께 한국에서 지내는 지금도 가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수정 선생님의 제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에 올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피는 미국에서 친구 없이 외로운 나날을 보냈을 것이고 지금처럼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소피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누구보다 활발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피는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소피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 삶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수정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따뜻한 한국의 환경이 없었다면 지금의 소피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소피와 함께 지내며 우리가 받은 새로운 기회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